티칼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방 수천 마일에 걸쳐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초록빛 숲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짙은 안개가 나무 꼭대기를 뒤덮어 아래의 고요한 정막을 가립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과테말라와 멕시코의 정글 속에 세상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제들이 은둔하며 사원을 짓고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마야인들을 정글 속에서 평화롭게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정글이 우리에게 강요한 거짓말이었죠. 2018년 레이저가 이 녹색 장막을 뚫고 지나간 후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무 뿌리 아래에는 여러 개의 사원이 숨겨져 있었고 그곳에는 거대한 도시가 솟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6만 채의 건물들, 광활한 도로, 농장 요새, 그리고 광해 시설까지. 마야인들은 정글에서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로스앤젤레스와 맞먹는 인구 밀도를 가진 산업도시로 정글을 탈바꿈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왜 사라졌을까요? 서방우에서 가장 발전된 문명은 왜 그저 침묵을 지켰을까요? 이 재앙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문명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과서에서는 마야 문명이 소수민족이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유카탄 반도 전체에 기껏해야 수백만 명 정도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팔렌케나 코판 유적을 보며 잊혀진 과거의 이국적인 유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라이다리달 기술이 이러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야 문명이 전성기에 1천만에서 1,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자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험난한 지역 중 하나에 갇혀 있었지만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공격적인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도시가 들어서서는 안 될 곳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짐승도 금속 도구도 바퀴도 없이 말입니다. 모든 석회암톤, 모든 피라미드 석판은 사람의 등에 실려 운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바다 위의 등대처럼 정글 위로 솟아오른 돌로 된 고층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웅장함 뒤에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마야 문명의 힘의 비밀은 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절대적인 통제력에 있었습니다. 모든 도시의 중심에는 성스러운 군주 쿠알라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는 단순한 정치가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신들의 세계로 통하는 생물학적 통로였습니다. 아합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르면 정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뱀의 환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가오리의 가시로 혀를 찔러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은 피의 맹약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했고 왕은 태양이 뜨고 비가 내리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오랫동안 평화로운 마야인이라는 신화를 믿어왔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고귀한 전사들이 포로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의례적인 소규모 전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상형 문자를 해독하고 레이저 지도를 조사하면서 진실은 훨씬 더 끔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야인들은 인류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마일에 걸친 방어벽을 보았습니다. 불타없어 다시는 재건되지 못한 도시들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기사들의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자원을 위한, 물을 위한 인구 과밀의 좁은 정글 속에서 숨 쉴 권리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티칼의 무툴 왕국과 뱀의 왕국인 카눌 왕국이라는 거대한 왕조들은 수세기 동안 지속된 권력 전쟁을 벌였고 수백 개의 작은 도시들을 그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것은 패자가 단순히 죽임을 당하는 것을 넘어 역사에서 지워지는 장대한 규모의 지정학적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조차 그들의 가장 큰 적은 아니었다. 진정한 살인자는 바로 땅속에 도사리고 있었다. 한계에 다다른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땅 한 뼘도 남김없이 갈아엎어졌고 피라미드를 핏빛처럼 붉게 물들이는 석회를 만들기 위해 나무 한 그루도 베어버렸습니다.
생태계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마야인들은 완벽한 균형에 의존하는 인공 낙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균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집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서기 9세기의 남부 평원의 대도시들은 점차 쇠락했을까요? 수세기 동안 권력의 중심지였던 티칼 칼라크물 코파는 단 몇 세대 만에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비석에 새겨진 미완성 명문을 발견했습니다. 조각가는 마치 문장을 쓰다가 중간에 끈을 놓아버린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예언되어 온 세상의 종말이 마침내 도래한 것 같았습니다. 그 비밀은 재앙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었다. 그것은 일련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발생한 느리고 고통스러운 쇠퇴였다. 마야인들은 스스로의 성공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도시들은 너무 빠르게 성장했고 그들의 야망은 너무나 많은 피와 땀을 요구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자 신과 같은 왕들은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아합 왕이 혀를 여러 번 찔렀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았을 때 군중들이 얼마나 분노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던 신앙은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정글을 비옥한 낙원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녹색 사막입니다. 이곳의 토양은 척박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없으면 몇 년 안에 고갈됩니다. 1,500만 명의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마야인들은 이 지역의 지형 자체를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늪지에 흙을 쌓아 올린 밭을 만들고 산비탈에 계단식 경작지를 조성했으며 6개월간의 가뭄에도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대한 빗물 저장고를 건설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기계였고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고장이라도 곧 죽음을 의미했다. 마야 문명에 대해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그들의 최후가 우리 인류의 최후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개한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엔지니어였고 금성의 궤도를 몇 초 오차 범위 내에서 계산할 수 있는 천문학자였으며 유럽인들이 손가락으로 수를 세던 시절에 영의 개념을 이해했던 수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성도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라이다 이미지를 볼 때 단순한 유적 이상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환경을 너무나 급진적으로 변화시켜 결국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문명의 흔적입니다. 마야인들은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수를 저지르자 도미노처럼 무서운 속도로 파국이 닥쳐왔습니다. 도시들은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덫이 되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계 수로는 막혀 질병의 온상이 되었다. 나무가 없어진 탓에 빗물이 토양을 씻어내려 비옥한 평야는 척박한 토사로 뒤덮였다. 교역 중심지들을 연결했던 광대한 사크베 도로망은 적군과 기근이 나라 깊숙이 침투하는 통로가 되었다. 하지만 최종적인 붕괴의 순간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자연 자체가 죽음을 예고했던 곳에 어떻게 이 모든 웅장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정글을 길들여 황금빛 새장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기술과 효과적이면서도 잔혹했던 사회 구조에 있다. 마야인들은 뼈와 신앙 위에 제국을 건설했고 모든 언덕을 요새로 모든 늪을 정원으로 탈바꿈시켰다. 하지만 이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그리고 정글은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나무 꼭대기 아래로 내려가 이 거대한 생존 기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야인들이 어떻게 자연을 극복하고 강 하나 없는 곳에 오아시스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어떻게 그들의 죽음을 초래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린 트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제국 건설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가장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티칼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방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숲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마치 이 숲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영원하고 깨끗하며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환상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1200년 전에 이곳에 있었다면 나무 한 그루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을 테죠.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식 논밭, 눈부시게 하얀 도로, 그리고 하얀 회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도시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마야인들을 일종의 정글 히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가끔씩 의례 중심지에 모이는 특별한 학자와 사제 집단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우리는 틀렸습니다. 그 오류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라이다 레이저 빔이 엑스레이처럼 빽빽한 초목을 뚫고 지나가자 진실이 순식간에 드러났습니다. 무작위로 솟아오른 언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집의 기초였고, 늪으로 착각했던 것들은 복잡한 관계 시스템이었습니다. 나무 꼭대기 아래에는 도시뿐 아니라 거대하고 역동적인 메가 구조물이 존재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아니라 과테말라와 멕시코의 평원에는 1,500만에서 2,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중국이나 인도의 인구 밀도와 맞먹는 수준으로 이론적으로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 밀집된 인구 밀도였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미스터리가 시작된다. 그린 트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마야인들이 지상 낙원으로 만들었다가 결국 지옥으로 변모한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뤄낸 위협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중앙 아메리카 열대우림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이곳은 생물 다양성이 극도로 풍부한 곳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당신을 해치거나 잡아먹으려 들죠. 토양은 놀라울 정도로 척박하고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물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열대 지역은 연간 최대 2m의 간구량을 기록하는데도 마야인들은 끊임없이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이 지역 전체는 거대한 석회암 덩어리로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 같았습니다. 비가 그치면 물은 돌을 통해 순식간에 사라져 접근할 수 없는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곳에는 강도, 호수도, 가을도 없었습니다. 이곳에 제국을 건설하는 것은 마치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전기, 현대식 펌프 또는 가축도 없이 라스베이거스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마야인들에게는 말이나 소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힘의 원천은 오직 인간의 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자연의 전쟁을 선포했고 일시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마야인들은 도시를 거대한 물바디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모든 광장, 모든 사원의 지붕, 모든 거리는 완만한 경사로 설계되었습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특별히 건설된 수로를 통해 아구아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저수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마야 최대 도시 중 하나인 티칼은 사실상 물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티칼의 인공호수는 수천만 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 6개월간의 가뭄에도 10만 명의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것은 절반의 성공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마야인들은 우리가 이제 막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천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옛 교과서에 묘사된 삼림벌차의 농업은 잊어버리세요. 그런 방식으로는 그 거대 도시들을 먹여 살리기에 결코 충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야인들은 말 그대로 이 지역의 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계절성 늪지대인 바오스를 메워 그 자리에 둑을 쌓아 올린 경작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토목 공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운하 네트워크는 과도한 물을 우회시킬 뿐만 아니라 토사가 풍부한 강토양을 비료로 활용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들은 산비탈에 계단식 밭을 만들어 이용 가능한 모든 땅을 첨단 농장으로 탈바꿈시켰다. 그곳은 한계까지 밀어붙여진 땅이었다. 정글의 어느 한 구석도 길들여지고 측량되고 제국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의 성공 비결은 완벽한 통제력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의 몰락의 원인이기도 했다. 이 웅장한 하얀 도시들을 보십시오. 1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름다움은 눈부시게 빛납니다. 하지만 이 하얀색 뒤에는 끔찍한 대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야인들은 회반죽과 물감에 사용할 석회를 얻기 위해 석회석을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서 구워야 했습니다. 중간 크기의 피라미드 하나를 회반죽으로 칠하기 위해 수백 헥타르에 달하는 원시림을 벌목하고 불태워야 했습니다. 마야인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의 미래를 불태움으로써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새로운 사원이 세워지고 제규어 왕을 기리는 새로운 석비가 세워질 때마다 숲은 줄어들었다. 나무가 사라지자 비가 흙을 씻어내 수로에 쌓아 막히게 했다. 도시의 기온은 상승하기 시작했고 현대 대도시 거주자들에게 익숙한 열섬 현상은 이미 8세기 마야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브레이크가 없었다. 그들은 끊임없는 환경적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몇 년간 지속되는 가뭄이나 잘못된 정치적 결정 같은 것이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왜 그들은 멈추지 않았을까요? 발밑의 땅이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는데도 왜 계속해서 더 높이 건물을 지었을까요? 해답은 바로 그들의 사회 구조에 있다. 이 녹색 함정의 중심에는 스스로를 쿠훌 아하브, 즉 성스러운 주님이라고 칭한 자가 있었다. 제규어 왕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었다. 그는 새벽과 비가 제때 내리도록 관장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계단식 논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왕은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를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리고 이 연결은 피비린내 나는 것이었다. 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정글이 도시를 집어삼키고 유역이 메말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신들은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단순히 옥수수 바구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은 마야인들이 추렐이라고 부르는 인간의 피에 담긴 생명력을 갈망했습니다. 신분이 높을수록 그들의 피는 더욱 귀중하게 여겨졌다. 이러한 이유로 왕과 왕비는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는데 가오리 가시로 혀와 생식기를 찌르고 거친 밧줄을 상처에 꿰뚫었다. 그들은 고통과 출혈로 인해 환각에 시달렸고 향연기 속에서 환상의 뱀을 보았다. 그 뱀은 그들에게 통치 방법, 싸워야 할 대상, 그리고 언제 옥수수를 심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그 문명은 세상이 끊임없이 피로 윤활유를 공급받아야 작동하는 기계와 같다는 심오한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한 제규어 왕들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지속될 돌산, 즉 피라미드를 건설하여 인간이 정글을 정복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면 복잡한 상형 문자와 수학적 계산이면에는 점점 커지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야 도시들은 돌로 만든 감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인구는 증가하고 자원은 고갈되어 갔으며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의식과 전쟁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마야인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인공적인 세계에 갇힌 자신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학적 독창성에 인질이 된 것이다. 그들은 별을 관찰하고 금성의 주기를 분 단위까지 계산하고 수백만 년 전과 미래를 내다보는 달력을 만들었지만 가장 흔한 물이 바로 그들의 발밑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때 길들였던 정글이 서서히 복수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 도시들은 정확히 어떻게 기능했을까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의
버금가는 규모를 자랑하는 티칼이나 팔렌케에서 사람들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1000년 동안 초록빛 장막 아래 숨겨진 이 거대한 석조 유적들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수세기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거리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왕들의 방과 장인들의 오두막을 들여다보며 돌과 피로 물든 혼돈 속에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건축물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돌에 거인 숲 속에 숨겨진 거대 도시의 비밀의 세계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들은 여러분이 진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1920년대 과테말라에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들판 위로 낡은 보급기의 프로펠러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조종사는 아래를 내려다보지만 보이는 것은 단조로운 나무 꼭대기들 뿐입니다. 그에게는 황량한 벌판과 늪지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메랄드빛 혼돈 속에서 이상한 광경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산입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대칭적이며 너무나 날카로워서 자연의 산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높은 피라미드의 정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비행기 날개 아래에는 폐허뿐 아니라 당시 런던보다 인구가 더 많았던 대도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마야인들이 정글 속에 숨겨진 외딴 사원에서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소수의 사제들이 정글의 고요 속에서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상상했죠. 하지만 이는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처음으로 라이다 기술, 빽빽한 초목을 레이저로 스캔하는 기술을 사용했을 때 현실은 사라졌습니다. 숲의 덮개 아래에서 그들은 수십 개가 아닌 수만 개의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정글은 단순한 숲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역동적인 석조 기계를 감싸고 있는 장막이었습니다. 마야인들은 단순히 정글에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앙 아메리카의 지형 자체를 재창조하여 척박한 환경을 산업혁명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규모의 복잡한 도시, 네트워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당신을 죽이려 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마야 문명의 가장 큰 적은 이웃 부족이 아니라 물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토 중심부에는 큰 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떤 문명에게든 사형 선고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존 비결은 건축에 있었습니다. 마야 도시들은 본질적으로 거대한 물바디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광장, 모든 테라스, 모든 피라미드는 약간씩 경사지게 설계되었습니다. 열대성 폭풍이 몰아칠 때면 수백만 갤런의 물이 아구아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인공 저수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고전시대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티칼은 6개월간의 가뭄 동안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단 하나의 철제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건설된 경이로운 공학기술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혹스러운 의문이 생깁니다. 바퀴도 모르고 짐을 끄는 동물도 없이 어떻게 이 거대한 돌산을 쌓았을까요? 마야인들에게는 말, 소, 당나귀가 없었습니다. 석회암 석판 하나하나, 수톤에 달하는 사원 블록 하나하나를 오로지 인간의 힘으로 운반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100% 습도 속에서 땀을 흘리며 나무 굴레에 돌을 싣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야인들은 단순히 건축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돌로 새겨진 우주론과 같습니다. 팔렌케를 보세요. 그곳의 신전들은 땅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산처럼 솟아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석회암 모르타르를 사용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르타르는 돌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은 고고학자들이 골함석이라고 부르는
아치형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 공간의 폭이 제한되어 동굴처럼 좁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의도였습니다. 왕이 신전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산의 심장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티칼과 칼라크물이라는 두 거대 유적을 보면 그 진정한 규모에 감탄하게 됩니다. 이 두 유적은 수세기 동안 서로 냉전을 벌여왔습니다. 티칼은 고대 세계의 뉴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번, 신전은 높이가 70m에 달합니다. 정상에 서서 나무 꼭대기 너머로 지평선 너머 정글바다 위로 솟아오른 다른 피라미드 봉구리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거점들을 연결하기 위해 마야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엔지니어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구조물 사크버블을 건설했습니다. 사크베는 하얀 길이라는 뜻입니다. 지면에서 최대 20m 높이로 솟아있는 직선형의 화살 모양 도로였습니다. 돌로 포장하고 눈부시게 하얀 석회 반죽으로 덮었습니다. 밤이 되면 달빛 아래 정글의 어둠 속에서 이 길들은 빛나며 무역 대상과 군대의 길을 안내했습니다. 가장 긴 길은 100km에 달하며 카바와 우슈마를 연결했습니다. 이 길들은 카카오콩, 흑요석, 희귀 조류의 깃털, 그리고 노예들을 실어 나르는 경제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면이 숨겨져 있었다. 하나의 거대한 신전을 짓기 위해 수천 헥타르의 숲이 불태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석회암을 석고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의 대형 건물 외장재를 만들기 위해 유럽 도시 전체를 난방할 만큼의 나무가 벌목되고 태워졌습니다. 마야 도시들은 핏빛 붉은색과 눈부신 파란색으로 칠해져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생태계의 기생충이었습니다. 신성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 숲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거대 도시의 가장 큰 미스터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날 티칼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단순한 유적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완벽한 통제의 논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평민들의 주거지는 귀족들의 웅장한 단상 주변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시 경관 자체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살수록 신들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수백 개의 방이 있는 궁전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아크로폴리스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서 엘리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호화로움을 누렸습니다. 하수시설, 증기탕, 심지어는 소음 차단 장치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왕이 속삭이기만 해도 아래 광장 전체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평범한 농민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마법과도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법에는 희생이 필요하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 도시는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돌로 만든 거인들은 더 많은 식량, 물, 그리고 피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도시가 사람들을 위해 건설된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마야 도시는 단 한 사람, 최고 지도자를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이 모든 웅장한 건축물, 즉 도로, 저수지, 구름 사이로 솟아오른 사원들은 단 하나의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규어 모양의 왕좌에 앉은 사람이 비와 별의 움직임을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건축물은 단지 권력의 화려한 과시를 위한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장식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성한 연못들이 말라붙고 하얀 길이 더 이상 물자를 실어 나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도시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해답은 이 거대한 대중의 에너지를 지휘했던 자들에게 있다. 이 도시들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이해하려면 그 도시들이 세워진 목적이었던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스스로를 성스러운 주님들이라 칭했던 자들을 알아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마야 지배자들의 정체를 밝혀낼 것입니다. 그들이 신으로 추앙받을 권리를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권력 욕이 어떻게 에덴 동산을 피로 물든 제단으로 바꿔놓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여정의 가장 어둡고도 가장 흥미진진한 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4장 살아있는 신들, 제규어 왕들의 신성한 힘에 대한 피해 대가. 모든 위대한 돌 뒤에는 위대한 희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희생이 바로 왕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정글의 고요함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만약 당신이 8세기 티칼이나 빨랭케의 한복판에 있다면 새소리는 들리지 않고 수백 명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단조롭고 최면적인 소음만 들릴 것이다. 짙은 코팔 연기에 휩싸인 가파른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한 남자가 서 있다. 그는 캐찰 깃털로 만든 무거운 머리 장식을 쓰고 있고 이빨에는 옥이 박혀 있으며 얼굴은 제규어 가면으로 가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세계의 중심축이다. 그는 홀이 아닌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가오리 갓이나 흑요석 칼을 휘두른다. 그리고 그는 자비를 베풀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는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 온 것이다. 거칠고 갈고리 모양의 끈을 상처를 통해 혀나 생식기에 천천히 꽂아 넣습니다. 피는 나무 껍질 조각 위로 떨어지고 그 나무 껍질은 불태워집니다.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은 이 연기에서 신들이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광기가 아니었다. 잔혹한 정치적 필연이었다. 자신의 피로 절대 권력을 쟁취한 성스러운 군주들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야인들에게 권력은 선거나 단순한 세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통치자의 칭호인 쿠훌아하우는 문자 그대로 신성한 주님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 칭호에는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신이 된다는 것은 비가 내리는지 곡식이 자라는지 해가 밝게 빛나는지 등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가뭄이 극심했던 것은 날씨 탓이 아니었다. 왕의 잘못이었다. 그의 피는 걸쭉해졌고 신과의 연결고리는 약해졌다. 하늘의 은총을 되찾기 위해서는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준비는 요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마야 왕의 얼굴을 본다면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머리를 널빤지 사이에 끼워 두개꼬리 위로 솟아오르도록 했는데 이는 풍요의 상징인 옥수수 이삭과 비슷했습니다. 또한 사신은 최고의 아름다움과 태양신을 닮았다는 징표로 여겨졌기 때문에 코뼈 앞에 송진 덩어리를 매달아 눈을 의도적으로 가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포와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살아있는 인공물이었다. 하지만 겉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들의 힘의 비밀은 고대의 짐승 속에 숨겨져 있었다. 제규어, 정글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 마야인들은 밤이 되면 태양이 제규어로 변신하여 죽은 자들의 세계인 시발바, 엑시발바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왕은 이 밤의 태양이 지상에 현신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제규어 가죽과 발톱, 송곳니를 착용했습니다. 왕이 궁궐 발코니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현실을 찢고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포식자를 보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위는 피 흘림뿐 아니라 끊임없는 전쟁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마야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토를 놓고 싸우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글 땅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당신, 더 정확히는 당신의 통치자였습니다. 도시 국가 간의 전쟁은 마치 의식적인 사냥과 같았다. 목표는 적국의 왕을 산 채로 사로잡는 것이었다. 사로잡힌 왕은 왕관과 같은 모든 장신구를 빼앗기고 굴욕을 당한 채 미리 정해진 결과가 있는 의식적인 국위 경기에 강제로 참여해야 했다. 이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패배한 도시의 전체 이념체계의 붕괴를 의미했다. 만약 당신의 신성한 군주가 사로잡혀 그의 피가 다른 나라의 제단에 뿌려진다면 당신의 신들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왕의 삶이 축제와 사냥으로만 가득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의 모든 행동은 달력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별자리가 제사를 지내야 할 날을 가리키면 그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만약 달력이 전쟁을 예고하면 그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마야 왕조의 존속 비결은 시간을 조종하는 능력에 있었다. 마야 왕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이었다. 새로 세워진 석비, 즉위 기념일은 모두 장엄한 광경으로 탈바꿈되었다. 이 석비들에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자랑스러워하는 모습과 짓밟힌 포로의 모습, 상형 문자에 둘러싸인 모습,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에 도달합니다. 이 돌들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엄격한 책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 왕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하려면 문자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100대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남기고 수천 년 전에 세상을 창조한 신들과 자신들을 연결하기 위해 신대륙에서 가장 복잡한 문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혈통과 신성에 기반한 권력은 극도로 취약하다. 그 체제가 결실을 맺고 비가 제때 내리고 군대가 승리하는 한 완벽하게 작동한다. 하지만 신왕이 피를 쏟리터나 흘렸는데도 하늘이 마르지 않는다면 어떨까?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드리는 기도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 답은 끔찍했다. 신앙은 분노로 바뀌었다. 제규어의 발치에서 먼지에 입맞추던 자들은 이제 흑요석 도끼를 들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우리는 도시의 폐허에서 이러한 분노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조각상의 얼굴은 산산조각이 났고 왕좌는 불타버렸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거짓말쟁이임을 깨달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제규어 왕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문명을 건설했지만 동시에 시한폭탄을 심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고 그 원리가 무너졌을 때 누구도 탓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신들과 소통했을까요? 어떻게 승리의 날짜를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서적을 살펴보고 신전벽에 새겨진 글들을 읽어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마야인들이 별을 관찰하고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사제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언어 학자들이 마침내 그들의 암호를 해독했을 때 훨씬 더 어둡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괴물의 머리와 얽힌 매듭을 닮은 이 기묘한 기호들은 배신, 위대한 발견, 그리고 끔찍한 잔혹 행위로 점철된 역사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의미의 미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련의 한 과학자가 레닌그라드의 연구실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지성들을 괴롭혔던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마야 암호를 해독하고 스스로를 신이라 여겼지만 언어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침묵의 상형 문자만을 남긴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5장 마야 암호, 언어학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상형 문자. 때로는 단어 하나가 어떤 흑요석 칼보다도 더 날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662년 7월 12일 유카탄 반도 마니 마을 한가운데에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불타오른 것은 마을이 아니었다. 한 문명 전체의 기억이 불길에 휩싸인 것이다. 디에고 데 란다 주교는 귀중한 마야 문헌들을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무화과 나무 껍질로 만들어지고 기괴하고 무시무시한 상징들로 뒤덮인 그 책들을 그는 악마의 거짓말이라고 불렀다. 마야인들은 공포와 눈물에 질려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날 한 민족의 역사는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데란다는 모든 폭군이 저지르는 실수를 범했다. 그는 뿌리를 제거했다고 생각했지만 돌멩이들을 간과했던 것이다. 수세기 후 최초의 탐험가들이 정글을 헤치고
팔렌케와 코판 유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매혹되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수천 개의 상형 문자로 뒤덮인 석비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야 코덱스였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40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들에게 살아있는 지옥을 안겨주었고 그들을 문자 그대로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형 문자들이 뭔가 이상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글자 대신 제규어 머리, 맞잡은 손, 핏방울, 혀를 내민 신의 얼굴 등이 있는 글자를 상상해 보세요. 초기 학자들은 이것이 문자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저 그림일 뿐이라고, 수수께끼일 뿐, 별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신비로운 상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과학계의 수세기 동안의 연구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20세기 초 과학계는 에릭 톰슨 경이라는 한 사람의 독재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고고학자이자 천재로 인정받던 그는 마야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냈고 모두가 그 신화를 믿었습니다. 톰슨은 마야인들이 평화로운 천문학자이자 정글의 철학자였으며 전쟁을 벌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상형 문자는 단순히 숫자와 달력의 날짜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돌들에는 왕의 이름도 전쟁 이야기도 없고 오직 영원함만이 담겨 있다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감히 그에게 반박하는 자는 누구든 큰 공형에 처했습니다. 톰슨은 정글이 마야 도시들을 집어삼킨 것과 같은 맹렬한 기세로 반대자들의 경력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해답의 열쇠가 열대 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후 추운 레닌그라드에 있었다는 점이었다. 피라미드를 직접 본 적이 없는 젊은 소련 과학자 유리 크노로조프는 마야 서적을 불태웠던 디에고 데 란다가 남긴 같은 원고의 흑백 사본만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야 문화를 파괴했던 종교 재판관은 자신의 기록에 29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알파벳이라는 작은 단서를 남겼다. 서구 세계 전체는 이 문자를 위조품으로 여겼다. 그러나 크노로조프는 다른 사람들이 간과했던 것을 이해했다. 마야인들은 글자로 글을 쓴 것이 아니었다. 그림으로도 쓰지 않았다. 그들은 음절로 글을 썼다. 그것은 마치 폭발과 같은 깨달음이었다. 크노로조프는 하나의 기호가 단어 전체를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의 소리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런데 그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마야인들은 전성적으로 신미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서기관이 어떤 기호가 보기 흉하다고 생각하면 10가지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었다. 그들은 기호들을 러시아 인형처럼 겹겹이 쌓아 올려 평범한 구절을 시각적인 걸작으로 탈바꿈시켰다. 크노로조프가 1952년에 자신의 저서를 출간했을 때 서방은 이를 공산주의 선전으로 치부했다. 에릭 톰슨은 소련 언어학자의 정확성을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벽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벽들이 밝힌 내용은 역사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평화로운 천문학자라는 신화는 피라미드의 굉음과 함께 무너졌다. 암호가 해독되자 비석에 새겨진 말린 대추야자는 피로 물든 연대기로 변모했다. 마침내 우리는 하누브 파칼, 이참나 발람, 와샤클라훈, 우바 카빌이라는 이름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철학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권력과 유혈 사태에 사로잡힌 흉포한 정복자들이었다. 상형 문자는 금성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스타워즈와 같은 이야기도 담고 있었습니다. 도시 국가들 간의 의례적인 충돌은 영토 확장이 목적이 아니라 적국의 왕을 사로잡아 공개 제물로 바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글들은 고문의 비명, 찢겨진 심장, 불타버린 왕조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팔렌케의 한 패널에는 그가 도끼를 들고 와서 피를 흘렸고 도시는 암흑에 잠겼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언어학자들을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마야 문자 체계는 엄청나게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고정된 알파벳이 없었습니다. 각 서기관은 예술가였습니다.
제규어를 뜻하는 단어인 발람바람은 단순한 음절 표기부터 동물의 머리를 정교하게 그린 그림까지 최소 5가지 이상의 다양한 형태로 쓰였습니다. 마치 미로와 같았습니다. 하나의 비문을 읽으려면 언어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전천 500년 전에 살았던 광기, 어린 예술가의 논리까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마야인들은 말 그대로 현실을 기록하는 데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신의 승천 날짜부터 왕이 목요일마다 마셨던 카카오의 종류까지 말입니다. 그들에게 문자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은 생명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고 돌에 새기는 것은 현실을 영원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쓰기에 대한 이러한 열정 이면에는 더욱 깊고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마야인들은 자신들의 글과 역사가 단순한 연대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믿었다. 그것들은 우주의 광대하고 격렬한 기계 장치의 일부였던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문헌들을 해독한 후 각 도시의 중심에 통치자들에게 바쳐진 기념물뿐만 아니라 진정한 시간의 닻이 서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야인들은 의식을 기록하는 것을 멈추고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리면 세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태양은 다시는 뜨지 않을 것이고 창조신들은 이미 3번이나 그랬던 것처럼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승리의 기록과 신들의 이름들 사이에서 언어학자들은 그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기록에는 수백만 년, 심지어 수십억 년 전의 날짜들이 담겨 있었고 무한한 미래까지 이어지는 비슷한 날짜들도 있었습니다. 석기 시대의 문명이 왜 현대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수치를 우주의 나이를 설명하는 데 사용했을까요? 이미 도시가 인구 과밀과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왜 4,000년 후의 미래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비밀은 그들의 달력에 숨겨져 있었다. 상형 문자는 그들의 의식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 문 너머에 펼쳐진 광경은 더욱 기이했다. 마야인들은 단순히 시간 속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시간을 기반으로 한 기계를 만들어냈다.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이고 언제 죽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거대한 메커니즘을 말이다. 언어학자들이 이러한 집착의 범위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만약 그들이 모든 단계를 그토록 꼼꼼하게 기록했다면 왜 그들의 연대기는 9세기에 갑자기 중단되었을까? 왜 위대한 서기관들은 갑자기 펜을 내려놓고 조각가들은 끈을 내려놓아 비석을 미완성으로 남겨두었을까? 해답은 말이 아니라 숫자에 있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는 그들의 달력 리듬에 마야인들은 확신했다. 시간은 순환적이라고. 그리고 한 번 시작된 것은 반드시 불로 끝맺어야 한다고. 다음 장에서는 이 메커니즘의 본질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야 달력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영원한 반복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정확성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게 했지만 결국 막지는 못하게 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제6장 타임머신. 왜 인도인들은 수백만 년 전의 달력이 필요할까? 사람들이 자신의 계산에 얽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으며 우리는 그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보이지 않는 강이 아니라고 상상해 보세요. 마야인들에게 시간은 육체적인 짐, 신들이 영원이라는 무한한 길을 따라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대한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한 신이 다른 신에게 그 짐을 넘겨주었습니다. 만약 짐을 짊어진 신이 비틀거리면 현실은 그 자체로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 전 세계는 마야 달력에 따른 세상의 종말을 예상하며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야인들은 우리의 예상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525년 주기의 끝은 끝이 아니라 단순히 세대 교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현대 과학을 경악하게 할 만한 수치들을 다루었습니다. 키리구아 유적지에서는 9천만 년 전의 사건들을 기록한 석비들이 발견되었고, 발렌케에서는 4천년 전으로 추정되는 비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석기 시대 원주민들은 1억 분의 1초 단위까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었을까요? 망원경 없이는 관측이 불가능한 행성 주기까지 이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소름 끼칩니다. 마야인들은 단순히 시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달력을 만들었는지 이해하려면 달력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야 합니다. 마야인들은 3개의 달력을 사용했는데 그것들은 거대하고 복잡한 시계 장치 속 톱니바퀴처럼 작동했습니다. 이 체계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신성한 260일 달력인 촐킨입니다. 촐킨에는 월이 없고 수명계의 이름과 13개의 숫자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260일일까요? 1년도 아니고 음력 주기도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임신 기간입니다. 이 달력은 아이의 이름 짓는 날과 그 아이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결정하는 생체 리듬을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 3월은 하합입니다. 365일로 이루어진 마야의 민간 달력이죠. 우리 달력과 거의 비슷하지만 무시무시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마야인들은 20일씩 18개월을 사용했는데 이 20일도 달력에 포함시킬까요? 아닙니다. 5일의 추가 날이 있습니다. 마야인들은 이 날들을 와예브라고 불렀습니다. 이름 없는 날, 혼돈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100미아스입 시간 동안에는 세상과 세상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을 끄고 일을 멈추고 공포에 질려 마비되었습니다. 이 120시간 동안 신들이 인간을 잊어버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일은 촐킨과 하합, 이 2개의 톱니바퀴가 일렬로 정렬될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52년마다 발생했습니다. 마야인들에게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달력 주기가 끝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52년마다 세상은 파멸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새벽을 기다리며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정점을 통과하면 신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반세기를 허락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주기들은 장기력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마야인들은 모든 것이 반복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역사는 진보가 아니라 수레바퀴와 같았습니다. 400년 전 사액 아하우 8쿰후에 가뭄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예언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수학적 정확성으로 계산하여 그것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야 왕들은 천문학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달력은 그들의 주요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왕이 자신의 대관식이 100만 년 전에 살았던 위대한 조상신의 주기와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의 권력은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지배, 즉 시간의 통치였습니다. 하지만 마야인들의 삶을 끝없는 악몽으로 바꿔놓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성들의 배열에 따라 모든 행동이 미리 결정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할 수도 없고 비가 올 때는 옥수수를 심을 수도 없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마야인들은 수학을 종교로, 천문학을 감옥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치첸이차의 카라콜과 같은 그들의 전문대는 과학연구센터가 아니라 사제들이 금성의 궤적을 필사적으로 계산하던 관제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달력에 숨겨진 가장 어두운 비밀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금성은 샛별이자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마야인들에게 금성은 거대한 별이자
대량 학살의 징조였습니다. 그들은 금성의 공전 주기를 올 500년 동안 단 2시간의 오차만으로 계산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정확했을까요? 그 비밀은 금성이 전쟁 발발에 신호탄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종류의 갈등이 있었다. 바로 스타워즈였다. 이건 비유가 아니다. 금성이 하늘의 특정 위치에 나타나면 달력은 살인할 시간을 알렸다. 한 도시 국가는 자원이나 영토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웃 국가를 공격했다. 그것은 문명의 프로그램에 내재된 의식적인 학살이었다. 마야인들은 자신들의 정밀함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타임머신을 만들었지만 브레이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뭄, 전쟁, 쇠퇴와 같은 임박한 재앙을 수십 년 전에 예견했습니다. 마치 종말 일기를 쓰듯 그들은 다가올 멸망의 날짜를 석비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 계산이 현실과 충돌했을 때 가장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8세기의 마야 도시들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전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상형 문자 비문을 살펴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나 전쟁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날짜들만 가득합니다. 끝없는 계산과 새로운 달력 주기를 찾기 위한 광적인 탐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문명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사제들은 열정적으로 돌에 숫자를 새겨 넣었고 그 숫자들을 무한대로 늘렸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소통하려 했고 새로운 길이를 계산하여 시간의 흐름을 멈추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이 끝날 것을 알고 있었다. 장기력, 롱 카운트는 위대한 박툰박툰의 종말을 분명히 예고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시간은 그저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로는 시간이 짐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다는 것을. 별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들은 아래를 봐야 할 때 하늘만 바라보았다. 수백만 년 후에 행성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보았지만 발밑에서 죽어가는 지구도 신성한 순환을 믿지 않는 적이 숲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마야 달력이 단순히 고대 수학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바로 이 달력이 그들이 서로를 파멸시킬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제들의 계산이 어떻게 피의 강으로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행성 하나가 이동하는 것만으로 도시 전체가 파괴될 수 있었던 이유와 마야의 스타워즈가 어떻게 외계에서 온 침략자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제7장 스타워즈, 금성의 움직임이 어떻게 학살의 날짜를 결정했는가? 정글 위에 하늘이 돔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운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된 전쟁터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이 전투는 어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숨 막힐 듯 더운 패텐 정글의 밤을 상상해 보세요. 때는 서기 669년이지만 메소아메리카의 심장부인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티칼의 왕 발라 찬 카윌은 깨어 있습니다. 그는 지도를 보거나 흑요석으로 만든 마쿠아 후이틀의 날카로움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평선의 좁은 한 부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그녀가 나타나기를, 바로 위대한 별 차크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금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지만 마야인들에게는 학살의 징조였습니다. 금성의 첫 빛이 하늘을 가로지르자마자 정글의 고요함은 포탄이 흩날리는 소리와 북소리로 폭발했다. 이것은 단순한 자원 확보를 위한 소규모 전투가 아니었다. 바로 스타워즈였다. 고고학자들이 공상 과학 소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수학적으로 정밀한 전쟁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당신의 죽음의 날짜가 당신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전쟁이었다. 하지만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행성이 어떻게 한 문명 전체를 조직적으로 자멸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상형 문자 속에 숨겨져 있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마야인들이 신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피라미드를 건설한 평화로운 천문학자들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마야 암호가 해독되었을 때 연구자들은 사원벽에서 흘러내린 피에 압도당했다. 전쟁을 뜻하는 상형 문자는 금성을 상징하는 기호와 닮았는데 그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비가 아니었다. 땅을 적시는 피였다. 마야인들은 주기적인 패턴에 집착했습니다. 금성은 샛별로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저녁별로 다시 나타나는데 그 주기는 534일로 매우 엄격합니다. 천문학자이자 사제였던 마야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천체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금성은 전쟁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으며 금성의 주기 중 특정 시기, 특히 태양이 떠오르는 시기에 감행되는 공격은 우주 자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야 고전 시대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거대 강대국 티칼과 칼라크물은 하늘을 지정학적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지속된 냉전은 금성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562년 칼라크물은 사제들의 계산에 따라 티칼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도시는 함락되었고 왕은 희생되었으며 그 후 130년간 암흑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야인들이 오직 영토를 위해서만 싸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였다. 스타워즈의 목표는 인간을 사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농장의 노예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한 신들을 말입니다. 마야인들에게 적국의 왕, 즉 성스러운 군주를 사로잡는 것은 적국의 영혼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섬뜩할 정도로 정확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격 날짜는 천문 현상과 일치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금성이 정지해 있는 날이면 바로 그때 왕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 비밀은 그들에게 전쟁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천문학의 연장선이었다는 사실에 있었다. 행성이 황도면에서 필요한 위치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몇 주 동안 전투 준비를 마친 군대를 상상해 보라. 병사들은 굶주릴 수도 있고 보급망이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사제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는 아무도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건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스타워즈의 심리적 효과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금성의 기운 아래 공격을 받으면 신들이 적의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항하는 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수학 뒤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스타워즈 세계관은 갈등을 끝없는 복수의 순환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금성의 명령에 따라 A씨는 B씨를 파괴합니다. 584일 후 금성이 같은 수준에 이르기를 기다린 B씨의 생존자들은 방역에 나섭니다. 이는 스스로 지속되는 파괴의 악순환이었습니다. 8세기경 평원의 인구 밀도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자원은 점점 더 부족해지고 금성의 요구는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은 멈출 수 없었을까요? 그 해답은 제규어 왕들의 권력 구조에 있습니다. 그들의 정통성은 전체 현상을 예측하고 조종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스타워즈에서 왕이 싸움을 멈추면 신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는 신은 살아남을 자격이 없습니다. 7세기 전쟁은 페테슈바툰 지역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더 이상 왕들 간의 엘리트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학살이었습니다. 도시들은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고정이 마야 문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원에서 나온 돌들을 사용하여 광장 중앙에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금성의 빛에 이끌려 이웃 문명과의 접촉을 피해 자신들의 문화를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천체의 역학은 가혹하다. 자비심이 없고 가뭄이나 토양 고갈을
고려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 달력과 현실은 괴리되기 시작했다. 사제들은 우주의 조화를 위해 계속해서 피를 요구했지만 지구에서는 더 이상 밀밭을 경작할 사람이 충분하지 않았다. 통제의 도구였던 스타워즈는 문명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바이러스로 변모했다. 고고학자들은 금성이 정점에 달했던 바로 그날 여러 왕조가 단 하루 만에 멸망했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있다. 그러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야 연대기에 공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타워즈의 연대는 여전히 기록되어 있지만 스타워즈에 맞서 싸웠던 도시들은 갑자기 침묵에 잠겼습니다. 도스 필라스와 아구아테카의 석비에 새겨진 마지막 비문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옥 장신구와 신성한 호루라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금성은 계속해서 하늘을 가로지르며 나아갔다. 하지만 아래에는 그것을 관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늘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마야인들의 삶을 인간의 피로 윤활된 복잡한 기계 장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스타워즈가 피라미드의 그림자 아래에서 벌어진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전쟁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으니까요. 진정한 공포는 전투가 끝나고 포로로 잡힌 왕들이 구름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끌려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별들의 수학이 흑요석 칼날과 만나는 곳, 다음 장에서는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신성한 돌 속에서 운명을 기다렸던 이들의 눈을 들여다보고 신들이 제국의 번영을 위해 요구했던 진정한 대가를 밝혀낼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왜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생명을 우주 에너지로 변환하는 거대한 기계였을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죽음의 제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당신이 인간 문명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피라미드 계단은 미끄러웠지만 열대성 폭우 때문은 아니었다. 한때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성주, 포로로 잡힌 그의 발밑에는 두껍고 끈적이는 진홍색 띠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걸을 수 없었다. 몸에 새까맣게 칠해진 4명의 사제들이 그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는 죽음과 시면을 상징했다. 아래 티칼의 횃불로 환하게 밝혀진 광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들은 처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창조의 행위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야인들에게 있어 정상에서 일어날 일은 범죄도 단순한 잔혹 행위도 아니었다. 그것은 우주의 본질을 구하기 위한 복잡한 외과 수술과 같은 것이었다. 죽음의 제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시간이 멈추고 신들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내려오는 곳입니다. 오랫동안 역사가들은 마야 문명을 미화하려 애썼습니다. 20세기 중반에는 마야인들이 평화로운 천문학자이자 천문대를 건설하고 금성의 주기를 계산하는 정글의 철학자로 묘사되었고 북쪽의 피에 굶주린 아즈텍인들은 수천 명의 심장을 도려냈다는 식으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마야인들이 마침내 그들의 상형 문자를 해독하게 되면서 이러한 환상은 깨졌습니다. 사원의 벽, 도자기 그릇, 그리고 신성한 동굴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야인들은 피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현대의 도덕관념을 잠시 접어두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계와 같았습니다. 태양이 뜨지 않을 수도 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옥수수가 싹을 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우주의 시계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연료는 신성한 생명력인 쿠카였습니다. 그리고 그 쿠크가 가장 풍부하게 함유된 곳은 바로 인간의 피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더욱 끔찍하게 만드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다. 가장 귀중하고 순수한 피는 노예나 농민의 혈관에 흐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왕의 것이었다. 카리포로의 가슴에 닿기 전에 승리한 왕은 스스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를 의식적 희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 값비싼 천으로 만든 휘장 뒤에 숨겨진 곳에서 마야의 통치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가오리뼈나 흑요석으로 만든 미늘로 자신의 현아성기를 찔렀습니다. 거칠고 갈고리 모양의 끈을 상처에 통과시켜 피가 무화과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 위로 자유롭게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왜일까? 그 비밀은 오직 이 고통을 통해서만 왕이 무아지경에 빠질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있었다. 코팔향 연기 속에서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은 왕 앞에 뱀의 환영이 나타났다. 연기 구름 속에서 조상들과 신들이 형체를 드러냈다. 이러한 개인적인 희생 없이는 왕은 타인을 죽일 권리가 없었다. 그의 피가 문을 열었고 죄수의 피가 계약을 확정지었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힌 통치자는 볼록한 돌 제단 위에 누워있다. 그의 등은 활처럼 굽어있고 가슴은 북면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 비의 신의 이름을 딴 차크라는 4명의 사제가 그의 팔과 다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다. 바로 그때 나콤이 나타난다. 나콤은 단순한 사형 집행인이 아니다. 그는 1년 내내 금욕적인 삶을 살며 의례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 육식을 금하고 여성과의 접촉을 피하는 대제사장이었다. 그의 손에는 훈제 흑요석으로 만든 칼이 들려있다. 이 소재는 현대의 어떤 수술용 메스보다도 날카로우며 분자 수준에서 절단할 수 있다. 나콤은 정확하고 절제된 동작으로 갈비뼈 아래 살점을 잘라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분별한 학살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의식이었습니다. 사제의 손이 절개된 살점 속으로 들어가 횡격막을 찢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직 뛰고 있는 심장을 주먹에 움켜쥡니다. 마야인들은 그것을 작은 태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그는 심장을 신상의 입술에 가져다 대거나 그릇에 담아 태웁니다. 그러면 생명의 정수인 그 연기가 신들의 콧구멍으로 직접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그 후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야 건축의 가장 어두운 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신은 피라미드 계단 아래로 던져졌습니다. 돌에 부딪히며 굴러가는 시신은 태양이 지하 세계인 시발바, 엑시발바 아스타로 내려가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다른 사제들이 아래에서 시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신의 가죽을 벗겨 사제가 의식 무용을 추면서 그 가죽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광기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마야인들에게 이것은 자연의 재생을 상징했습니다. 옥수수 알갱이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생명을 낳듯이 인간 또한 껍질을 벗고 새로운 생명의 순환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로잡힌 왕들의 머리는 몸에서 잘려나갔습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경기에서 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정글로 둘러싸인 경기장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 지는 것은 점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공놀이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우주적인 드라마였습니다. 공은 태양을 상징했고 선수들은 죽음과 싸우는 두 영웅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패배한 적의 머리가 필요하다면 마야인들은 주저없이 그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가 단순히 도살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거대한 공명기였습니다. 마야 건축가들은 희생자의 비명이나 북소리가 수마일 떨어진 곳까지 들리도록 모든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피라미드는 후이츠, 즉 신성한 산이었습니다. 내부에는 영적인 세계로 통하는 입구인 동굴이 있었습니다. 마야인들은 피라미드 정상에서 사람을 죽임으로써 지구 자체에 영향을 공급하여 땅이 갈라져 도시를 삼켜버리지 않도록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야인들조차 두려워했던 한 가지가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들의 식욕은 더욱 커져갔다. 후기 고전 시대의 문헌들을 보면 그 무시무시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제사가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게만 한정되었던 관습이었지만 도시 국가들 간의 끝없는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에는
피가 자유롭게 흘렀다. 신들은 마치 귀를 잃은 듯했다. 가뭄은 더욱 길어지고 전쟁은 더욱 참혹해졌다. 마야인들의 천문학적 지식은 대재앙을 예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도록 설계된 그들의 달력은 갑자기 임박한 파멸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의 사제들은 다가오는 혼돈에서 벗어나기 위해 흑요석 칼을 더욱 빠르게 휘둘렀습니다. 그들은 칼질하는 것을 멈추면 태양이 영원히 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아이러니는 포로를 얻기 위한 피와 전쟁에 대한 바로 그 집착이 문명의 근간을 흔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갔습니다. 왕이 아들의 피를 대가로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 2년, 5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권력의 신성함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마야 문명은 절정에 달해 있었다. 도시들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피라미드는 붉은색 페인트로 반짝였으며 교역 대상 행렬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었다. 그야말로 황금 시대였다. 하지만 그 시대의 부재 새겨진 얼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규어 왕들의 눈에는 원초적인 공포가 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글 속에서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을 보았고 거대한 순환이 곧 끝날 것임을 감지했다. 마야 문명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들의 신전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장례 제단은 끊임없이 제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바로 그때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명을 신성한 에너지로 바꾸는 거대한 기계 장치 전체가 그저 멈춰버린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마야 문명이 몰락하기 직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죽음에 덫이 된 도시들을 보고 마야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 왜 그 몰락의 시작을 알렸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시면 이전의 황금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짧고도 가장 눈부신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서기 750년, 지금 유카탄 반도 상공을 비행한다면 정글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눈앞에는 돌로 조각되고 짙은 붉은색으로 칠해진 끝없이 펼쳐진 생동감 넘치는 대도시가 펼쳐질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가 마야 문명의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인간 능력의 한계에 도달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바로 이 절정기, 구름에 닿을 듯 솟아오른 신전들 사이에서 제국의 기반에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티칼, 갈라크물, 코판, 팔렌케. 8세기 당시 이 도시들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주변 지역의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았습니다. 티칼 한 곳에만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당시 런던이나 파리보다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도시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야인들에게는 짐을 나르는 동물이 없었고 바퀴도 없었으며 금속 도구도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의 모든 돌, 주민들을 위한 모든 옥수수 자루는 모두 사람의 등에 짊어지고 운반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논리를 뛰어넘는 의지의 승리였다. 마야인들은 생물학적 법칙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발을 들여놓기에는 부적합한 열대 우림의 초고도 문명을 건설했다.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들은 정글을 거대한 기하학적 형태로 탈바꿈시켰다. 계단식 논밭, 늪지대에 세운 둑, 복잡한 운하 시스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수요는 땅의 생산성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그들의 몰락의 첫 번째 비밀이 숨겨져 있다. 피라미드 하나를 짓는데 수백만 톤의 석회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돌을 캐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석회를 바르고 채색해야 했죠. 그리고 석회를 생산하려면 엄청나게 강력한 불이 필요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거대한 사원 하나를 위해 석회를 구우는데 수백 헥타르에 달하는 원시림이 벌목되고 불태워졌다고 추산합니다. 마야 도시들은 말 그대로 주변 정글에 파묻혔습니다. 피라미드가 높을수록
토양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나무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야의 통치자들, 즉 신성한 군주라 불리는 쿠훌 아하브 왕조는 다가오는 재앙을 외면하는 듯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허영심에 눈이 멀어 광적인 건설 붐을 일으켰습니다. 8세기는 메소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활발한 건축 활동의 시기였습니다. 불황 직전의 호황이었던 것입니다. 각 왕은 전임자를 능가하려 애썼습니다. 더 많은 석비, 더 높은 지붕, 승리를 기념하는 상형문자 계단 등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함 뒤에는 공허함이 숨어 있었다. 제규어 왕의 권력은 하나의 모순에 있었다. 그는 인간과 신 사이의 중재자였고 비를 내리게 했으며 질서를 유지했고 피라미드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었다. 그러나 대규모 삼림 벌채로 기후가 변하기 시작하고 가뭄이 몇 달이 아닌 몇 년씩 지속되면서 왕의 신성은 오히려 가장 큰 저주가 되었다. 평범한 마을 사람의 비참한 처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 안 되는 수확물의 일부를 바치고 수십 년 동안 영주의 신전을 짓기 위해 돌을 나르고 끝없는 전쟁에서 피를 흘립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이 의식을 치르고 신들이 그에게 물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고 땅은 갈라지고 아이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갑니다. 그 순간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사회 계약은 무너집니다. 왕은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그는 쓸모없는 돌산을 쌓는데 마지막 남은 자원을 낭비하는 기생충일 뿐입니다. 하지만 마야인들은 그저 종말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과 싸운 것이 아니라 서로와 싸웠습니다. 이 시기에 유카탄의 전쟁 양상이 변화했습니다. 이전에는 엘리트 계층 간의 의례적인 소규모 전투, 즉 금성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일종의 스타워즈와 같은 양상으로 목표는 제물로 바칠 귀족 포로를 잡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전면전으로 변모했습니다. 8세기 후반의 고고학적 지층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어벽이 발견됩니다. 도스필라스와 같은 도시에서는 왕궁과 사원의 정면을 허물고 급하게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는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한때 신성했던 장소들이 바리케이드로 변모한 것입니다. 도시들은 불에 탄 초토화로 둘러싸인 요새가 되었다. 도시 외곽에 사는 농부들은 가뭄과 도시 군대의 전쟁 사이에 갇혀버렸다. 안전은 사라졌다. 안전이 없으니 밭을 갈 사람도 없다. 멈출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다. 흥미롭게도 마야 문명이 멸망하기 수십 년 전인 바로 이 시기에 마야 예술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석조 조각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졌고 명문은 길고 복잡해졌습니다. 마치 돌에 새겨진 고통 같았습니다. 마치 운명을 불러내려는 듯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이름을 최대한 깊이 새겨 넣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도시들이 활기 넘치고 예술가들이 최고의 벽화를 완성하고 천문학자들이 수천 년 앞을 내다보며 일식을 계산하던 전성기에 그 기계는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티카레 비석에 새겨진 마지막 날짜는 서기 879년입니다. 다른 도시들의 비석에는 이보다 약간 빠르거나 늦은 날짜가 적혀 있지만 상황은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체였습니다. 하지만 끔찍할 정도로 빠른 해체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던 도시, 카카오와 옥 상인들의 목소리로 시장이 북적거리던 곳, 케찰 기터를 단 사제들이 기도를 올리던 곳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를 몰살시킨 역병으로 인한 죽음도 아니었고 외계인의 침공도 아니었습니다. 거리에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도 아니었죠. 우리가 발견한 것은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 바로 불완전함이었습니다. 아구아테카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은 바닥에 맷돌이 버려진 채 방치된 집들을 발견했습니다. 작업장에서는 미완성 장신구들이, 사원에서는 재물 그릇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집 신성한 물건들, 집 바닥 아래 묻혀있던 조상들의 유골까지 모두 버리고 말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1500년 동안 조상들이 경작해온 땅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왜일까요? 한 나라 전체가 세계 최대 도시들을 버리고 정체된 상태에 머물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극심한 가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정을 전복시킨 농민 반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끝없는 전쟁이 유카탄 반도를 지옥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태계 붕괴, 정치적 위기, 종교적 환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완벽한 폭풍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을 괴롭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야 문명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상형 문자, 복잡한 달력, 천문학적 지식 등 그들의 문명의 핵심을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거대한 대탈출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정글이 왜 그토록 빠르고 맹렬하게 수세기 동안 일궈낸 문명을 집어삼켰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서방우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이 어떻게 유령처럼 사라져 신비롭고 울림있는 침묵만을 남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대침묵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도시들은 왜 갑자기 무덤으로 변했을까요? 그리고 마야인들에게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해답은 한때 웅장했던 궁전의 벽을 허물고 있는 나무의 뿌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909년 1월 10일 마야 세계의 변방에 위치한 산악 왕국 토니나 시, 장인의 끌이 마지막으로 석회암을 내리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달력의 역사를 마감할 날짜를 새긴다. 장인은 도구를 내려놓고 작업장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의 뒤로는 텅 빈 광장, 어제 왕들이 연회를 열었던 궁전, 그리고 최근 희생자들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사원들만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서서히 쇠퇴하는 것이 아니었다. 완전히 붕괴된 것이었다. 만약 내일 아침 뉴욕, 런던, 도쿄의 주민들이 교통체증에 갇힌 차들을 버리고 동시에 아파트를 버리고 한 장의 쪽지도 남기지 않고 숲속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런 일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글의 푸른 안개 속으로 사라져 거대 도시를 덩굴에 내맡긴 채 떠났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수세기에 걸쳐 건설된 문명이 단 몇십 년 만에 자연에 굴복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그 해답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바로 전쟁이었죠.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수수께끼에 직면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많은 도시에서 최후의 공격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리에는 시체 더미도 없고 화재로 인한 완전한 파괴의 증거도 없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식량을 사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었다. 마야 도시들의 멸망은 칼이 아니라 접시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마야 문명은 자신들의 성공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이 지역의 인구는 15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숲은 무분별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피라미드 하나를 짓는 데 필요한 석회를 생산하기 위해 수천 톤의 나무가 태워졌습니다. 도시는 눈부시게 하얗게 빛났지만 그 주변은 온통 생태계의 황무지였습니다. 그러자 자연이 반응했습니다. 석순 연구를 통해 9세기의 마야 문명 지역에 1년에 파괴적인 가뭄이 닥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뭄은 단순히 간구량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야인들에게 그것은 현실의 본질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왕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쿠훌 아하우, 즉 신성한 군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의무이자 백성과의 계약은 물과 옥수수의 신들과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구리빛으로 땅이 뼈처럼 변했을 때 이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캐찰 깃털을 휘날리던 제규어 왕은 더 이상 강력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사기꾼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일은 닫힌 궁궐 문 뒤에서 벌어졌습니다. 기근에 직면하여 당렬하기는커녕 엘리트들은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자 저주였던 마야 달력은 시간이 순환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전 주기에 전쟁이 있었다면 반드시 다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처럼 우아한 의식적인 전투가 아니었다. 이것은 선멸전이었다. 고고학자들은 티칼과 도스필라스의 중앙광장 한가운데에 급조된 방어벽을 발견했다. 궁전은 바리케이드를 쌓기 위해 해체되었다. 어제의 이웃은 이제 앙숙이 되었다. 문명의 생명줄이었던 교역로는 끊어졌다. 소금과 흑요석,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불길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비밀은 물속에 숨겨져 있었다. 마야인들은 출툰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저수지를 건설했습니다. 우기에는 이 저수지에 물을 모아 몇 달 동안 도시에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들면 고여 있던 물은 독성이 강한 물질로 변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피라미드에 칠해진 페인트가 씻겨 내려가는데 이 페인트에는 주사 황화수은가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저수지의 물은 치명적인 독이 되었고 도시 국가들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독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농부의 처지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땅은 황폐하고 물은 오염되었습니다. 신적인 존재인 당신의 왕은 무력하고 그의 전사들은 당신의 자원을 약탈하여 명예를 위한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다. 이것이 바로 대침묵이었다. 그것은 조직적인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혼돈이었죠. 수백만 명의 농부들이 밭을 버리고 북쪽과 동쪽 아직 습기가 남아있는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유령이 되었습니다. 티칼에서는 제국 멸망 후 100년이 지난 후에도 버려진 궁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자이크 바닥에 직접 불을 피우고 한때 제국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홀에서 초라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벽에 새겨진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글자들은 과거 거인들이 남긴 마법의 표식이었습니다. 정글은 지체 없이 움직였다. 마지막 사제가 피라미드 꼭대기를 떠나자마자 나무 씨앗들이 돌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뿌리는 마치 서서히 타오르는 다이너마이트처럼 작용했다. 지붕이 무너지고 비석들이 거꾸로 떨어져 왕들의 이름이 가려졌다. 몇십 년 만에 숲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도시들은 고분으로 변모했다. 역사는 신화가 되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것이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야 문명은 그저 사라져버렸고 우리에게는 셀카로 영원히 남길 유적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계인, 다른 세계로 통하는 포털, 신비로운 승천 등에 대한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텅 빈 돌무덤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비극의 규모를 이해했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마야 문명의 멸망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은 진실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오랫동안 고고학자들은 마체트로 파낼 수 있는 것들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도시들을 푸른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처럼 여겼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역사책을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재앙의 규모를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계가 고장나기 전까지 얼마나 거대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비밀은 땅속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었다. 정글 표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기술은 섬뜩한 무언가를 드러냈다. 도시들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다. 훨씬 더 크고 무시무시한 무언가의 일부였던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이 곧 보게 될 것은 고대 세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라이다
리다R 기술이 중앙 아메리카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 숨겨진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문명과도 다릅니다. 모든 것을 바꾼 장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11장 라이다엘가 모든 것을 바꾸다. 세상을 뒤바꾼 새로운 발견들. 수십 년 동안 과테말라의 울창한 정글을 헤쳐나간 고고학자 팀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말라리아, 독사, 뚫을 수 없는 초목과 싸우며 하나의 사원을 지도화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마야 문명의 규모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야인들은 광활한 야생 속에 고립된 도시 국가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단 한 번의 비행기 비행으로 이 교과서들은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라이다 리다엘가 장착된 항공기가 마야 생물권 보호구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초당 90만 번의 펄스 속도로 나무숲을 뚫고 지나간 레이저 빔은 1000년 동안 인간이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디지털 모델에서 정글을 증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화면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그들이 황량한 열대우림이라고 생각했던 곳에는 거대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광활한 메가 스트럭처가 솟아 있었다. 이것들은 고립된 도시들이 아니었다.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활기찬 도시화 네트워크였다. 하지만 그것은 충격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리더의 숨겨진 비밀은 단순한 폐허보다 훨씬 더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야 저지대에 약 200만 명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최소 10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이곳에는 2천만 명이 거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오늘날 중국이나 서유럽의 인구 밀도와 맞먹는 수치이며 열대 우림지대에 밀집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논리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불과 몇 년 만에 토양이 척박해진 지역에서 어떻게 2천만 명의 입에 음식을 공급할 수 있을까? 레이저 지도에서 그 해답은 지구 표면을 가로지르는 끝없이 펼쳐진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흉터처럼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밭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계단식 경작지와 관계수로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야인들은 정글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지형을 완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땅 한 평방미터 한 평방미터가 모두 변형되었습니다. 그들은 늪지를 비옥한 정원으로 바꾸어 인공적인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학적 승리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피비린내 나는 것이었다. 라이다 이미지를 분석하던 역사학자들은 뭔가 불안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시들이 단순히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크베라고 불리는 거대한 고가도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얀 길은 화살처럼 곧게 뻗어 수십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이 길들이 순례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라이다르 분석 결과 지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웅장한 요새, 해자, 그리고 숨겨진 방어 시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도로들은 군대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중요한 보급로였습니다. 평화로운 마야 천문학자들에 대한 신화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빠진 문명이었습니다. 도시 국가들은 교역을 할 뿐만 아니라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지정학적 투쟁으로 서로를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언덕은 요새로 변모했고 발걸음마다 순찰이 이루어졌습니다. 평화로운 정착지라고 믿었던 곳들은 군사화된 지역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통해 밝혀진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의 기술이 그토록 발전하고 농업이 그토록 완벽하고 도시가 그토록 견고했다면 왜 모든 것이 무너졌을까요? 리데이얼는 그들의 영광의 절정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무덤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9세기경에 이르러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석회를 태우려고 열대우림을 거의 완전히 벌채했습니다. 숲이 사라지자 가뭄이 닥쳤고 물이 부족해지자 복잡하게 얽힌 수로는 죽음의 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결말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라이다 이미지는 기이한 패턴을 드러냈다. 수백 개의 미완성 구조물, 반쯤 갈라진 거대한 방어벽, 건설이 중단된 피라미드들. 이것은 서서히 진행되는 붕괴가 아니었다. 마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도구를 버리고 떠났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상상해 보세요. 수십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경제가 발달했으며 과학과 군사력을 갖춘 대도시가 불과 몇 년 만에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콘크리트 정글을 뒤덮은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습니다. 한 문명이 그 위대함을 버리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탐욕으로 인한 생태학적 재앙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달력을 통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한 것일까요? 라이다 리달. 기술로 우리는 그들이 건설한 도시의 물리적 흔적은 발견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돌과 도랑,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의 흔적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쨌든 그들은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그들의 후손이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는 피라미드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거대 도시를 건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광 대신 망각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답은 레이저 펄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제규어 왕들이 왕좌에서 내려와 나무 그늘 속으로 물러나 그들의 도시가 뿌리와 시간의 흐름에 의해 파괴되도록 내버려둔 그 마지막 운명적인 날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중대한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이자 마지막 장에서는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식은 후 제국의 잔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야의 유산이 단순히 죽은 돌무더기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살아있는 저주인 이유를 밝혀낼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죄의 유산을 파헤칩니다. 마야인들은 정말로 어디로 갔으며 왜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도시는 조용히 죽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식해버렸습니다. 서기 850년의 티카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어제만 해도 6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지만 오늘은 따뜻한 바람만이 주요 광장을 스쳐 지나가며 타버리고 썩어가는 재물의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영원한 비를 약속했던 제규어 왕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왕좌는 산산조각 났고 그들의 비석에 새겨진 상형 문자, 바로 그들의 신성한 피를 노래하던 그 문자들은 분노한 군중의 돌에 의해 무참히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주의 시작이었고 우리는 수세기 동안 그것을 사라짐이라고 잘못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마야 문명이 정글의 푸른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유적을 조사하여 공동묘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마야 문명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시작한 자연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몰락의 비밀은 바로 그들의 위대함의 본질에 있었다. 녹색 함정, 이것이 현대 환경론자들이 중앙아메리카 열대우림을 부르는 이름이다. 마야인들은 거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다. 늪지를 비옥한 들판으로 열대림을 거대한 물 저장 시설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 시설에도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피라미드 하나를 짓는 데에는 수천 톤의 석회가 필요했다. 이 석회를 태우기 위해서는 숲이 필요했다. 수백만 그루의 나무가 연기로 변해 사라졌고 그 덕분에 신전벽은 눈부시게 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숲이 사라지자 비도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그저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토양과 초목을 투과하여 볼 수 있는 레이저 스캐닝 기술인 최신 라이더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마야인들이 흩어져 있는 도시 국가들에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라이다이아는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는 도로, 운하, 방어 요새의 연속적인 네트워크를 밝혀냈습니다. 나무뿌리 아래에는 도시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오늘날의 중국의 버금가는 인구 밀도를 가진 하나의 거대한 세계적 대도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성은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다. 대가뭄이 닥치자 복잡하게 얽힌 수로망은 고여있는 독성 웅덩이들의 연속으로 변해버렸다. 신들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다. 신들이 침묵하자 백성들은 왕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마야의 권력은 유혈 사태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우주와 맺은 계약의 대가였다. 피라미드 꼭대기, 별빛 가까이에서 왕들은 흑요석 칼로 손목을 그으며 자신들의 피가 태양을 자양분으로 삼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고 들판의 곡식이 시들어갈 무렵 이 계약은 깨졌다. 이러한 분노의 흔적은 도처에 남아있다. 후기 고전시대 도시에서는 궁전의 장식 바로 위에 급하게 성벽이 세워졌다. 그들은 이웃과의 싸움뿐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싸웠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큰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왜 언어학자와 암호 해독가들은 수년 동안 마야 문자를 해독하지 못했을까요? 마야 상형 문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각각의 기호는 신, 시간, 소리, 그리고 행동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소련 과학자 유리 크노로조프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고 이 암호를 해독했을 때 전 세계는 들썩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돌에 새겨진 이야기가 아닌 그들 자신의 말로 그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순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야 문명의 타임머신, 즉 그들의 달력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2년 종말론 같은 허황된 이야기는 잊으세요. 마야인들에게 시간은 끝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레바퀴였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미래에 반복될 운명인 거대하고 무한한 수레바퀴 말입니다. 그들이 수백만 년 후를 내다보고 달력을 만든 것은 운명론자라서가 아니라 현실을 설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날짜를 알면 대재앙에 대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조차도 스타워즈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마야인들은 금성력을 기준으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샛별이 하늘의 특정 위치에 나타나면 완전한 파멸을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대학살의 날짜는 행성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천문학은 과학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항해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이 전쟁들은 결국 문명을 완전히 파괴하는 유혈 사태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사실 마야인들은 기념비적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남부 도시들의 거대한 침묵은 한 민족의 멸망이 아니라 정글에 대한 항복이었습니다. 그들은 돌로 만든 감옥을 버리고 북쪽 유카탄 반도로 후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치첸이트사를 건설했는데 이 도시는 그들의 지혜와 새롭고 더욱 잔혹한 신앙이 융합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응했고 변화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날 과테말라, 벨리즈, 멕시코의 지도를 살펴보십시오. 현재 지구상에는 마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월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멸종된 민족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마야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상들이 무시무시한 지하세계인 시발바의 입구라고 믿었던 동굴에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수천 년 된 고문서에 기록된 주기에 따라 옥수수를 재배합니다. 물풀의 나무의 유산은 덩굴로 뒤덮인 유적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마야 문명은 기술적 우월성과 야망이 생태적 현실과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바라보는 문명을 건설했지만 발밑의 땅은 잊어버렸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서관을 불태웠을 때 그들은 악마적인 지식을 없애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생존 지침서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라이다 이미지를 볼 때 고대 유적 이상의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의 그림자를 보는 것입니다. 마야 도시는 자연보다 강함을 택한 모든 제국의 종말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쌓아 올린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 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시간의 정글이 이미 우리의 도시들을 서서히 삼키기 시작하고 있다. 마야인들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시간의 순환을 완성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그들은 끝없는 시간의 수레바퀴 위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되찾을 것이다. 정글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이해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벽도 영원하지 않고 어떤 왕도 태양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씻고 나면 오직 땅과 땅의 언어를 아는 자들만이 남을 것이다. 이 순환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순환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마야인들은 돌과 피로 그 답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답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할 뿐입니다.